안녕하세요. 오늘 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지텍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로지텍 최고급 라인 MX 마스터 시리즈의 MX 메카니컬 키보드와 MX 마스터 3S 마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최고급 라인답게 제품의 사용감도 너무 훌륭하고 뿐만 아니라 로지텍에서 제공하는 로지 옵션 플러스와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개발자분들 키보드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용해본 키보드가 꽤나 많고 지금도 키보드만 5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MX 메카니컬 키보드를 처음 사용했을 때 느낌은 고급스럽다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일체형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도 세련되고 사용감도 훌륭합니다. 풀배열로 이루어진 기본형과 탱크리스 형태의 미니 두 가지 형태의 바디가 존재하고 스위치도 부드러우면서 구분감 있는 텍타일 스위치와 빠르고 가벼운 리니어 스위치 중에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100% 충전했을 때 최대 15일, 만약 백라이트를 껐다면 최대 10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라인인 MX 마스터 3S 마우스도 만족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최고급 다크필드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유리 위에서도 정교하게 트래킹이 가능하고 전작 대비 클릭 소음이 90%가량 줄어들어서 도서관에서도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정숙했습니다. 또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7개에 제스처 버튼도 지원하고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별로 사용할 때도 훌륭했지만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사용했을 때 더불어 로지텍에서 제공하는 로지 옵션 플러스까지 같이 사용한다면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최대 세대의 PC까지 연결을 지원해 주는데요. 만약 로지 옵션 플러스에 플로우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PC끼리 커서의 이동도 가능해져서 마치 하나의 PC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지고 윈도우와 맥 OS 사이에서도 원활하게 동작이 됩니다. 플로우 말고도 AI 프롬프트 빌더라는 기능도 정말 강력합니다. 저는 해당 기능을 엄지손가락 버튼에 할당해 두었는데요. 클릭만 하면 커서 위치에서 이런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바로 챗 GPT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긴 글 요약, 이메일 작성 같은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레시피를 직접 세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 액션 기능입니다. 스마트 액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지 옵션 플러스를 실행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스마트 액션이 위치해 있고요. 눌러보시면 제공되는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생성 버튼을 눌러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정말 쉽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에는 스마트 액션을 할당할 키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방식도 다양한데 저는 장치에서 키보드에 계산기 버튼에다가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것들이 동작될지를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아침에 컴퓨터를 부팅하고 나서 실행해야 되는 고정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죠. 저는 보통 GitHub와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킬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주고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열기, 동작 추가, 어플리케이션, 유니티 허브, 어플리케이션 열기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해당 스마트 액션의 이름을 써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자, 이제 할당했던 키보드의 계산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번에 GitHub와 유니티 허브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스마트 액션에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말고도 키 입력을 미리 녹화해 놓고 동작시킨다거나 미리 텍스트를 써놓고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출근하고 나서 뭐 슬랙이나 메일로 출근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스마트 액션에 등록해 놓으면은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매크로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복잡한 작업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 액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 나서 GitHub에 공유하는 과정을 스마트 액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개발도 결국에는 작업이 어느 정도 되면 깃을 통해서 팀원들에게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유니티와 GitHub를 오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GitHub를 켜서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해야 하고 커밋 버튼을 누르고 푸시까지 해주어야 공유가 완료됩니다. 이 작업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스마트 액션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GitHub 데스크탑 자동 커밋이라는 스마트 액션을 만들었고 눌러보면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시킨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존재하는 단축 키들을 활용해서 커밋과 푸시가 가능하게 세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자주 반복하는 작업들을 딱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더라도
저장만 해주고 유니티 상에서 메시지만 적어 놓고 나서 스마트 액션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커밋과 푸시가 완료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히스토리를 눌러봐도 수동으로 한 거랑 스마트 액션으로 자동으로 올린 거랑 다 잘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활용 예시를 보여드렸고 영상의 주제인 비헤비어 패키지를 통해서 작업을 할 때도 스마트 액션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티 6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헤비어 패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도큐먼트를 확인해 보시면 유니티 6부터 릴리즈 패키지에 비헤비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니티 6 이상을 사용하셔야 비헤비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게임 개발에서 AI가 필요하다면 FSM 같은 상태 머신이나 비헤비어 트리를 직접 구현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작성해야 하는 코드가 꽤나 많은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니티 비헤비어 패키지는 그래프 UI를 제공하고 있어서 코드를 전혀 쓰지 않고도 A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헤비어 패키지에 코딩까지 합쳐준다면 더 다양하게 구현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개념 알아보겠습니다. 비헤비어 U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드라는 것을 생성하고 이 노드들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구현됩니다. 노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액션 노드와 플로우 노드입니다. 액션 노드는 실제로 수행할 행동을 정의하는 노드이고요. 플로우 노드는 흐름을 제어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액션 노드를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액션 노드를 실행할지를 플로우 노드를 통해서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탭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열고 유니티 레지스트리 탭에서 비헤비어를 검색하시고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우클릭을 했을 때 비헤비어 탭이 나타나게 되고요. 비헤비어 그래프를 생성해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비헤비어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타터 에셋을 설치하고 거기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에셋 스토어에서 스타터 에셋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패키지 매니저에서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스타트 에셋 폴더에 플레이 그라운드라는 씬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씬 폴더에 붙여넣고 이 플레이 그라운드 씬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현재 씬에는 플레이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 하나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캐릭터를 그대로 복제를 하셔서 이걸 NPC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팹에서 언팩을 해주시고요. 이름을 NPC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NPC를 보시면 스크립트가 정말 많이 붙어 있는데 이제 이건 플레이어 캐릭터가 아니라 NPC이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전부 제거를 해줄게요. 자, 그럼 플레이어 캐릭터랑 NPC 두 개가 존재하게 됐는데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NPC는 좀 색깔을 바꿔 볼게요. NPC를 좀 열어보면 메쉬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머터리얼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3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제품을 만들어주고 전부 색깔을 편하신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NPC에 이 머터리얼들을 전부 교체해 주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NPC는 이제 초록 색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컨트롤러도 일단 제거를 해줄게요. 자, 이러면 NPC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고 이것도 프리팹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NPC의 움직임을 이번 영상의 주제인 비헤비어를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의 대부분 3D 게임에서 등장하는 순차라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비헤비어로 이름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비헤비어 그래프를 생성해 줍니다. 이름은 NPC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이제 열어주시면 이렇게 비헤비어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을 하거나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노드를 추가할 수 있고요. 선택지가 많긴 하지만 액션과 플로우를 통해서 모든 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순찰이었죠. 순찰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액션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자주 쓰이는 기능들은 유니티에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탭에 가보시면 페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제 페트롤 노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스타트에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시작과 동시에 페트롤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찰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해당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순찰할 건지 그 에이전트를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링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연결 가능한 목록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셀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 등장되는 목록들은 이 블랙보드에 존재하는 것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셀프, 자기 자신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 어떤 영역들을 순찰할 것인가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현재 블랙보드에 적절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직접 게임 오브젝트 리스트를 만들어 줘도 되고요.
아니면 블랙보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로 들어가서 게임 오브젝트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름을 포인츠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순찰할 위치가 포인츠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저는 그냥 일단 1로 설정을 할 거고요. 각 포인트에서 얼마나 기다릴지 이런 요소들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순찰하는 기능을 만들어낸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비헤비어를 NPC에 적용하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이 비헤비어를 쭉 드래그를 해서 NPC에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비헤이비어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가 부착되면서 우리가 작성했던 그래프대로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설정했던 이 포인트, 순찰할 위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눌러서 한 3개 정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포인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식으로 또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오브젝트를 만들고 위치를 적절하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는 여기 복사해서,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 NPC의 포인트 파츠에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순찰할 위치들을 지정해 줬습니다. 자,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 눌렀더니 NPC가 움직이긴 하죠. 근데 애니메이션이 없이 정자세로 지정했던 위치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볼게요. 이 페트롤 로드를 보게 되면 애니메이터 파라미터가 스피드 마그니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NPC의 애니메이터를 열어보시면 파라미터가 지금 스피드랑 모션 스피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두 가지를 쓸 필요가 없어서 저는 스피드로만 통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동 관련 블렌드 노드를 선택해 보시면 모션 스피드라는 파라미터를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해당 부분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동 부분에서 이 블렌드 트리의 스피드 파라미터가 속도가 2일 때는 걷고 6일 때는 최대치도 달리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롤 노드에서도 일단 파라미터의 이름을 스피드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 스피드는 2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해당 값도 살짝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도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지점에 도착하니까 다음 지점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혀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급격하게 꺾어서 이동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이 부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 비헤비어 패키지에서 이동 관련된 걸 사용하게 되면 트랜스폼의 좌표값을 변경하면서 이동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내비 메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비 메쉬 컴포넌트가 활용된 경우에는 길찾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동을 처리합니다. 적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NPC에서 Add 컴포넌트를 누르고 내비 메쉬 에이전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한 2000 정도로 좀 높게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만 설정을 해줘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해지고 NPC와 플레이어가 관통되지 않았으면 좋기 때문에 플레이어 캐릭터에 내비 메쉬 옵스타클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쉐인 모양을 캡슐로 바꿔주겠습니다. 캐릭터 콜라이더랑 동일하게 값을 세팅해 줬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줬고요. 자,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했더니 NPC가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콘솔 창을 눌러보니까 오류 메시지가 좀 길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오류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개발하다 보면 이런 장면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 오류 메시지를 검색해서 오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액션에 유니티 오류 피드백을 등록해 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오류 메시지를 복사를 하고요. 크롬을 가져와서 새로운 탭을 열고 챗 GPT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등록해 놨던 유니티 오류 메시지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구를 입력시키고 복사해 놨던 오류 메시지를 붙여넣기 해서 최종적으로 질문까지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스마트 액션은 로지텍 스마트 액션 사이트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템플릿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직접 구현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키보드에서 이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록해뒀던 유니티 오류 피드백 액션이 동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오류 메시지를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마트 액션 키 누르게 되면 챗GPT에 이렇게 자동으로 질문을 해줍니다. 이에 따라서 답변이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류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내비 메시가 베이크되지 않았을 거라고 첫 번째로 추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진짜로 저희가 내비 메시 베이크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알려준 대로 내비 메시를 베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내비 메시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애드 컴포넌트에 내비 메시 서페이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베이크 버튼을 한번 눌러줄게요. 자, 베이크가 완료되었습니다. 베이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했더니 NPC가 다시 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류 메시지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스마트 액션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챗GPT의 답변을 확인해 보니까 NPC에서 런 애니메이션에서 온프 스텝이 호출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응답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NPC의 애니메이트에 들어가서 런 클립을 열었더니 온프 스텝이라는 이벤트가 정말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이벤트 자체를 해제시켜 주거나 아니면 응답을 받아주면 되겠죠. 근데 응답을 받을 필요가 굳이 지금 없을 것 같아서 이벤트 자체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완료했고요.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류 메시지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이랑 순찰도 제대로 하고 있고 커브도 매끄럽게 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순찰하는 NPC를 만들었으니까 살짝 치워두고요. 이제 플레이어를 추적하는 NP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헤비어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엔 에너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플레이어를 추격하는 것도 액션이기 때문에 액션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면 내비게이트 투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주고 에이전트에 셀프 넣어주고 스피드는 6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파라미터는 스피드로 해주고 타겟을 지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뉴 게임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 파라미터가 생성됩니다. 이름을 타겟으로 해줄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프리팹으로 만들어놨던 NPC를 이쯤에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비헤비어 그래프를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따라갈 타겟 플레이어 캐릭터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NPC는 순찰을 할 거고 에너미는 플레이어를 따라올 겁니다. 네,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AI 행동을 만들어 봤는데 근데 사실 지금 만든 것들은 너무 간단했죠. 그리고 지정된 행동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제 비헤비어 패키지를 쓰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찰을 하다가 일정 범위 안으로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되면 플레이어를 추적하고 플레이어가 다시 멀어지면 다시 순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AI를 구현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방금 만든 에너미는 비활성화를 해주고요. NPC 비헤비어 트리를 살짝 변형시켜 주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끊어주고요. 일단 순찰을 할 노드랑 플레이어를 추격할 노드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행동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플로우에 컨디셔널에 들어가면 컨디셔널 브랜치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시킬 수 있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데 거리를 측정해서 조건을 분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타겟의 거리가 3보다 작다면 이런 조건을 걸었을 때 이게 true라면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추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3보다 작지 않다면 멀리 있다는 소리니까 순찰을 그냥 계속 돌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스타트에서 브랜치로 연결해 준 다음에 재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이 비헤비어 창에서 디버그를 누르면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순찰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때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순찰만 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순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여기 진입한 순간 위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비헤비어 트리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합니다. 순찰을 하다가도 특정 상황이 되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노드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노드는 플로우 노드에서 어볼트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볼트 if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조건을 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타겟을 따라다니다가 위의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이 행동을 끝내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조건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볼트를 써줄 수 있겠고 순찰하다가 이보다 작아지게 되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판단해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랜치 옵션을 선택하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선택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병행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문을 마치 두 개 쓰는 것처럼 이 상태와 이 상태를 전부 실행하는데 사실 이 조건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거리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거리를 한 5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순찰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플레이어가 가까이 다가가면 순찰을 멈추고 플레이어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플레이어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추격을 멈추고
다시 순찰을 하러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AI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다 보면 내가 만든 이런 노드 구조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겠죠. 만약에 코드를 작성했다면 챗GPT한테 리뷰를 부탁하기도 하잖아요. 이 노드도 사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전 그래서 스마트 액션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이 노드가 과연 효율적이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액션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드 분석이라는 스마트 액션을 만들어 놨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 시프트 S가 화면 캡처 단축키입니다. 해당 단축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버튼이 창 캡처입니다. 그래서 탭을 3번 눌러서 이 버튼으로 이동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창 캡처를 선택합니다. 그 후에 크롬을 열어서 챗 GPT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미리 입력해놨던 노드 분석 명령어를 입력하고 붙여넣기를 통해서 캡처했던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이미지 업로드에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잠시 대기 시간을 걸고 나서 엔터로 전송을 합니다. 이러면 챗 GPT가 첨부된 이미지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주겠죠. 간혹 챗 GPT에서 이미지 첨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챗 GPT 말고 다른 AI 툴로 변경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액션을 키보드에 잠금키를 누르면 동작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캡처 이미지를 올려서 질문까지 하는 걸 스마트 액션으로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내놓은 답변을 읽어보니까 병행 실행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행 실행을 하지 말고 트라인 오더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GPT에게 리뷰를 부탁하는 과정을 많이 한다면 스마트 액션에 등록해 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드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필요하다면 커스텀 노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코딩이 수반되어야겠죠. 추가로 패키지 매니저에서 샘플을 다운로드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커스텀 노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SS 스토어에는 데모 프로젝트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헤이비어 패키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니티 유나이트 행사가 4월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유니티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유나이트 행사의 스폰서가 바로 로지텍입니다. 행사 당일날 로지텍 부스가 당연히 설치가 되고요. 4월 15일 오후 4시에 로지텍 부스에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비헤이비어 패키지와 스마트 액션을 활용한 프로젝트 시연을 제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나이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나이트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